제 인포맥스 라이브에 많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는 분이죠. 미주은행의 변정규 상무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손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제목이 그건데 테이프링 시작한 이제 뭐 연준을 두고 상무님께서 이제 너무 재밌는 얘기를 갖다가 보내주셔갖고 저는 뭐 이걸 갖다가 우리 진짜 오늘 2부에서 상무님께서 얼마나 전달을 해주실지가 참 궁금했어요. 진짜 소설을 쓰셨더만요. 그냥 반나절 뭐 어떻게 생각해봤습니다. 2주일 동안 네. 그 두 번에 걸쳐서 시청자분들께서 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국제금융이라는 게 네, 그렇죠. 뭐 금리도 그렇고 환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너무 잘 따라와 주신 것 같고 이해해 주셔서 예.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예. 이제 9월 이후에 계속 파월 의장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언지를 해서 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바뀌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것이 실현이 되고 또 한 차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전에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됐는지 좀 재밌게 이해를 해드리고 싶어요. 랩업 같이 이제 지금까지 이걸 갖다 팔로우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쉽게 지금 제가 뭐 담배 수술 막장 수술을 하나 썼는데요. 예, 잘 한번 들어주시면 이해가 네. 되시면 예. 이제 2부에서 이제 1부는 이제 소설 연준이라고 제가 연방준비위원회입니다. 예, 연준이 소설 연준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들으시고요. 두 번째 2부에서 기존의 차트와 금융 얘기를 할 텐데 네. 일부 소설을 잘 들어주시면 2부가 좀 쏙쏙 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소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등장인물부터 소개해 주시면은. 예, 등장인물을 띄워줘 보시면은요, 네, 화면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소설 제목은 연준인데요. 연준이, 네. 나현실, 그리고 남미래의 연인들이에요. 등장인물은 6명입니다. 6명. 예, 연준이 하면 이제 생각나시는 그분이 있죠. 제롬 파월, 그 전에 뭐 제니 젤렌, 그 전에 예. 벤 버냉키. 네. 예, 최근에 이제 안경 쓰신 분, 이제 잘생기신 핸섬하신 분이 생각나실 텐데 또 이제 유동성 씨 이분이 연인이에요 여기서. 연준이하고 유동성이 연인이다. 예, 연인이에요. 그래서 그 유동성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노래 가사는 이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노래를 좋아해요. 그리고 예. 다시 띄워주시면은 네. 그 다음에 나현실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물가 씨가 있습니다. 아하. 예, 이제 나중에 저 둘이가 또 연인입니까? 예, 또 이제 빨간색 이제 하트가 돼 있지만 또 이제 현실 세계에서 또 이제 고물가 씨와 나현실 씨는 또 연인이에요. 네. 예, 이제 사실 고물가 씨는 또 이제 연준이와 유동성의 사생아이기도 합니다. 예. 연준이하고 유동성 두 사람 사이에 사생아가 고물가다. 고물가예요.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예, 딸입니다. 딸이에요? 예, 딸인데 이제 나현실은 처음에 만날 때 고물가가 이 연준이와 유동성의 사생아인지 모르고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현실이는 그러면 연준이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연준이 아들은 아닌데 연준이의 같은 아메리카 뱅크에 다니는 바로 직속 부하예요. 아하.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미래 씨와 네. 그다음에 고금리 씨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게 막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미래 씨는 마지막에 나와요. 이제 이미래 그래요? 씨는 이제 네. 미래잖아요. 미래.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미래죠. 네. 이제 터미네이터 영화 터미네이터에 있어서 존 커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하.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이거 19금 아니죠? 19금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아닙니다. 한 15금 정도 될까요, 이게? 예. 그래서 고물가 씨가 이것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유동성에게 듣기로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바로 고금리입니다. 연준이하고 유동성이 사이에서 고물가라는 딸이 있었는데 예, 고물가는 고물가는 저 연준이의 부하인
직속 부하인 나연실이하고 연인 관계고. 네네. 근데 고물가하고 고금리는 쌍둥이다. 예, 나중에 밝혀진 게 쌍둥이가 있었어요. 유동성이 키우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연준이가 유동성하고 연애를 하면 고물가가 태어날 수밖에요. 네네. 어. 학창 시절의 연인이었는데 네. 연준이와 유동성은 예. 이제 연준이가 일방적으로 80년대 후반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둘이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아하. 91년도에 이제 미국의 이제 마지막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91년에 예, 그 91년도에 유동성을 찼어요. 유동성을 차버렸어요. 예, 버렸죠. 나쁘죠. 그 이후에 유동성은 연준이를 전혀 찾아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2년 동안 다시 연준이가 유동성과 내연의 관계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 해서 유동성하고 다시 또 내연으로 예, 유동성이 생각이 나게 된 거죠. 유동성이 생각이 난다. 유동성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연준이가.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6명의 등장인물이 메인이고요. 네. 까메오가 한 사람 있습니다. 까메오. 네, 까메오가 하나 있어요. 이제 네. 고배당이라고. 고배당은 누구하고 또 연인이에요 혹시나? 아, 이제 그 유동성이 이제 연준이의 학창 시절에 이제 버림을 받고 차이고. 예, 버림을 받고 이제 어려운 시절에 이제 다가가서 이제 유동성의 빌부터 먹는 약간 그런 그 나쁜 캐릭터로 나오긴 나오는데 고배당이 예. 그 와중에 유동성이를 거두주는 게 아니고 지가 유동성이한테 빌붙어서 먹고 사는 애구나. 예, 그렇지만 자기는 거두드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고배당은 이제 고금리를 자기 호적에 올려요. 아하. 고물가를. 고물가를 예, 그리고 연준이 사이에 태어난 딸이지만 고배당은 고물가를 갖다 내 딸이라고 호적에 올린다. 예, 그래서 고물가가 된 거죠. 연물가가 아니고. 예, 그리고 고금리도 몰래 올려줍니다. 예, 그래서 스토리는 시작이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고배당 호적이라서 고물가구나. 재밌네. 예, 예. 그래서 고물가의 그 가장 좋아하는 그 노래 가사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입니다. 고물가가 좋아하는 예, 말이. 예전에 그 뭐 그 김혜림 씨라고 가수 예, 계셨잖아요. 예, 그 예. DDD 뭐 이제 널 위한 상무님 지금 그 말씀하시면 상무님도 틀딱대세요. 아, 그래. 지금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 막 얘기하고 이러면은 바로 틀딱반열에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어머님이 나혜심 씨의 노래죠. 이게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렇죠. 저희 뭐 아버지 세대 때. 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금리는 더 이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부인 연준이에서 더 이렇게 증오심을 갖고 있는 딸인데요. 이제 이하이의 로스를 좋아하는 고금리입니다. 아하. 그래서 내 마음을 갖고 싶다면 내 아픔도 가져야 해. 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죠. 그래서 연준이 유동성을 풀 때는 고물가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이죠. 필연적으로 예상이 되었던 거고. 그죠. 연준이가 고물가- 유동성하고 사랑을 했으면 고물가가 그죠. 오죠. 쌍둥이인 고금리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실에 연애를 즐겼다면 이후에 그 아픔도 거둬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네. 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네. 그다음 슬라이드. 예,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잠깐만요.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소설 연준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대본각색 변정기고요. 디스클레이머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기 장면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 설정은요. 네. 그냥 그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하고 있죠.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입니다. 서막이에요. 눈물의 씨앗. 그죠? 눈물의 씨앗. 예.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연준이. 그죠? 유동성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죠? 연준이 이제 인물 설정이 시작되죠. 이제 네. 부잣집 출신이고요. 아직 과거에 살고 있는 꼰대입니다. 아하. 예. 거의 뭐 배째 놓고 위약고 이런 식으로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아메리카 은행의 자금 부장으로서 자금에 관한 한 정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실권자예요. 예.
그리고 또한 옆부서에 있는 친구 옐런 아닙니다. 옐란과는 예전부터 둘도 없는 그런 막역한 사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 부임한 돈을 좋아하시는 바이돈 사장님. 바이돈 사장님. 예, 바이든 아니에요. 아까 친구는 옐란. 예, 네. 돈을 좋아하셔서 바이돈 사장님 많이 살포하셨잖아요. 예. 바이돈. 예, 잘 모르는 사이지만 최근에 옐란을 통해서 예. 이렇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 학창 시절에 또 이제 연인이었던 이제 유동성과 지난 2년간 이러한 지금 연준이는 다시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썸을 지금 싹 타고 있는 아하. 줄타기라는 그런 내연의 관계를 2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죠. 그런 유동성과의 그런 그 지난 2년은 이렇게 뭐 좀 허니처럼 꿀처럼 이렇게 달콤했지만 이제 유동성 그 연준이 자신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중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유동성과 다시 썸을 탔는데 참 달콤했던 2년인데 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다. 예. 와, 느낌 확 오네요. 예. 지금. 예. 예. 저는 뭐 이제 바람을 안 피워봤지만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피우는 사람들 그 얘기를 그 써놓은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스릴도 넘치겠지만 이게 걸릴 것 같다는 이런 불안감도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죠. 제가 그걸 해봤다면 좀 더 소설이 이렇게 긴박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그 유동성에게 바람은 그러면 변상무님은 지금까지 바람은 안 피신 걸로 그럼요. 정리되고. 네. 예. 연애는 해봤죠. 그렇죠. 예, 예. 그 유동성에게 이제 생활비, 집값 어려웠으니까 그죠. 이때까지 사실은 자기가 못 해준 것까지 해주고 싶어서 연준이는 막 퍼다 줬습니다. 네, 미안하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옛날에 예, 그렇죠. 그렇겠네요. 91년 이후 거의 30년 만에 만났는데요. 네. 그죠.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하. 그래서 엄청 많이 퍼다 줬습니다. 그러다가 빚도 많이 내고 예. 그래서 출혈이 심한 상황. 그렇죠. 아이고. 카드 대출, 뭐 모기지 대출 다 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지금 예. 그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지금 굉장히 뭐 예.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예. 굉장히 출혈이 심한 상황입니다. 어. 예. 그런 와중에서 연준이의 가족들도 이제 차츰 유동성과의 그런 그 연준이의 그 관계를 내연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아하, 빨리 정리해야겠네. 어떻게 될까요? 그죠? 유동성을 연준이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될까요?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예. 예. 그죠? 두 번째 장으로 가볼까요? 네. 예. 2막입니다. 이막. 예, 2막입니다. 자, 2막입니다. 자, 그죠? 썸을 끝내자. 예. 초콜릿 같은 과거는 이제 현재의 고통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초콜릿도 이게 퍼센트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함량에 따라. 그렇죠. 달콤함이. 예, 예. 뭐 이렇게 완전히 다크 초콜릿 80%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달지 않고 써요. 네, 그런 초콜릿 말고 한 50% 초콜릿 정도면 굉장히 달콤하더라고요. 달달한 거. 네, 그런 달콤한 초콜릿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나중에 네. 생각이 나는. 그죠? 근데 연준이가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썸을 끝내자. 네. 그죠? 이 연준이는 더 이상 이동성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이제 위험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죠? Liquidity is dangerous입니다. 그죠? Liquidity is. 네. 예. 유동성의 영어 이름이 liquidity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야 자각하기 시작했지만 연준이가 조금 자각한 것은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일찍 오죽하면 정리를 가족들도 했으면. 눈치챌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눈치채기 전에 했어야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은 지난 2년간의 그런 함께했던 뜨거운 내연 관계를 끝내기로 이제 생각을 완전히 굳힙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11월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손절하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 몇 달 더 만나다가 끝내자도 아니고 당장 왜냐면 오늘부로 쪽 내자. 그럼요. 이제 근데 바로 이제 끊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관계가 사람의 관계라는 게 금방 끝내집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내년 6월까지나 해놨구나. 그죠. 고개 테이프링. 그렇죠. 쉽지 않죠. 매일 만나던 걸 갖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은 그렇게 물배듯이 확 물배듯이 이게 안 되지 된다. 않습니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유동성은 절대 그러겠죠. 헤어지지 않으려 거의 발악하면서 물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매달리겠죠. 매달립니다. 네. 그래서
80년대 말에 학교에서 나랑 그렇게 연애하고 91년도에 나를 헌신처럼 예. 차더니 이제는 요새는 뭐 핸드폰 많이 버리더라고요. 이제 핸드폰처럼 깍처럼 이렇게 확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죠? 연준이는 이제 도저히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어허. 여기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제 2막에서 새로운 등장인물. 네. 연준이와 유동성에게는 이제 학창 시절 낳은 숨겨놓은 자식 고물가가 있습니다. 짜자잔. 아까 딸내미라 했죠. 네. 딸이라 했죠. 딸이죠. 어. 예. 그죠? 숨겨놓은 자식이 있었다. 예. 그렇죠. 쟤는 그러면 저 엄마하고 살았어요. 유동성하고. 예. 어. 유동성이 거두들인 거죠. 유동성이 뭐 하기야 그래 될거 예.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같이 유동성하고 동거한 고배당이 자기의 그 딸로 이렇게 걷어준 거죠. 호적에. 호적에 올렸어. 그래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됐다. 예. 그래서 유동성은 이제 태어난 이후부터 고물가가 고물가는 예, 연준이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연락을 안 했던 그 둘의 아픈 손가락. 그럼 고물가는 그러면 연준이가 좀 원망스럽겠네요. 그럼요. 얼마나 이가 갈리겠네. 그럼요. 아프죠. 이렇게 하면 아픕니다. 아픈 손가락. 그렇죠. 고물가는 아픕니다. 고물가는 아프죠. 아픕니다. 아파요. 깨물어 보세요. 아픕니다. 고물가는 아파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아픈 손가락인 고물가에 연락을 어렵게 합니다. 누가? 연준이가. 유동성. 고물가한테 연락을 해요. 고물가에 연락을 합니다. 짜자잔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다음 장으로 갈게요. 이제 네. 2막 2장입니다. 2막 2장. 네, 2막 2장입니다. 2부로 가겠습니다. 자, 과거의 남자 연준이가 이제 현재는 현실을 마주하는 순수 청년 이제 나현실이 있습니다. 얘가 아까 연준이 직속 부하였죠? 네네. 예. 그죠? 예. 같은 아메리카 은행의 자금부 직원이고요. 예. 와, 저지르고 나몰라 하는 이런 상사. 연준이가 저지른 이거를 DDO인지 예. 똥 치우느라고. XX를 치우느라 네네네. 네, 나현실은 최근까지 이렇게 고통이 목에 찬 상태예요. 나현실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죠. 저걸 누군가가 또 해결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일은 네. 저질러 놨고. 예. 네. 연준이가 자기가 직접 치우지를 않습니다. 이거. 예. 그죠? 예. 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현실, 연준이의 엇보인 고물가와 만나게 된 기구한 운명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장은. 아하. 그죠. 예. 실제 지금 이 소설 속의 나현실은 지금 아메리카 은행의 자금부 직원이에요. 네. 그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나현실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어봅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이 나현실은 현실의 우리들 모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 모두의 자화상이에요. 저를 포함한 소장님을 포함한 시청자 모두들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물가라는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쳤고. 그럼요.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네. 그죠? 예. 고스트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또 이 연준이가 상사인 연준이가 저질러 놓은 DDONG를 치워가면서 가야 돼요. 그것을 어쨌거나 다들 일부씩은 치우고 있는 거죠. 네. 예.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은 예를 들면 연준이가 이렇게 저지른 XX 때문에 네. 그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의 월급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실질적으로는 줄었죠. 예. 월급 X는 똑같이 있지만 실제로 가처분 소득은 많이 줄어든 상태죠. 네. 그죠? 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받는 월급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첫 번째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모든 통화는 가치가 재평가 중이다. 그죠? 그렇죠. 예. 달러를 기준으로 해처모여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프라이싱. 지금 네. 계속 그러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네. 보시면은. 네. 예. 그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연준이. 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음. 예. 연준이의 사생아인
아무런 그 개인적인 사심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연준이의 사생아인 고물가와 네. 올해부터 만나고 있는 나연실이에요. 음, 그렇죠. 슬픈 인연이죠. 자기 직속상사인데요. 그 음, 숨겨놓은 딸이랑 그죠. 음흠. 자, 이 고물가가 자신의 비극의 씨앗임을 모르는 채 행복한 현재를 꿈꾸는 순수 청년 나연실입니다. 그죠? 지금처럼 계속 뭐 주가도 네. 오르고 내가 들고 있는 집안채라도 계속 오르고 네, 행복한 네. 현재. 네. 그죠. 연준이와 유동성의 과거의 소산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유동성과 이제 고물가를 만나게 되는 불쌍한 청년 나연실입니다. 네. 우리의 자화상이죠. 예. 아파트라도 하나 사뒀으면 좋겠죠. 하하. 그런 것도 없는 나연실이에요. 그죠. 네. 이 기구한 운명은 나연실이 피하고 싶은 연준의 업보를 또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나연실이 암시해주고 시사해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비체계적인 위험 앞에서는 그죠? 저희 지금 코로나는 비체계적인 위험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예. 나연실도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는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네. 이 비체계적인 위험이잖아요. 네. 그죠? 비체계적인 위험이라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정기분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규분포. 항상 정규라는 거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이름이 정규지 않습니까? 이 정규 밖의 거는 이제 버리는 건데 이 밖의 것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요즘 뭐 테일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테일 리스크라고 꼬리 하죠. 위험. 끝에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나연실이가 걱정됩니다. 자, 예. 건설되죠. 하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금융시장 경험이. 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예. 소장님께서는 나연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연실이면 네. 저 고물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네요, 진짜.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2막 3장입니다. 야, 한층 이제 흥미진진하게 스토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새로 나타난 고물가는 이제 어떻게 나연실과 연준이의 비수를 꽂을 건가 이렇게 궁금하죠. 그죠? 이제 고물가 연준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괴롭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진짜 91년 이후로 3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30년 동안. 예. 나중에 2부에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소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죠? 이제 고물가의 성장 배경입니다. 고물가는 91년 이후에 아버지인 연준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91년도 이후에 아메리카 은행에서는 고물가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머니 유동성에 빌어먹는 이 고배당에 호적에 올라서 사실상은 사생아로 키워졌어요. 예. 친아버지 연준이를 만나러 가자는 유동성의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에 갑자기 이 고물가는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증오의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죠? 야, 나가 보자 이런 거죠. 예, 그죠? 나가서 한번 휘저 보자. 무섭습니다. 짠하다. 예. 그죠? 예. 자신을 버린 연준이의 이제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겨주기로 마음속으로 이제 굳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물가가. 고물가가. 네. 그죠? 이제 어린 자식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연준이에요. 그죠? 이런 불같은 복수심으로 연준이와 아메리카 은행을 짓밟으려고 결심한 고물가입니다. 무섭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까지 이제 생부를 이제 몰고 가서 보기 전에 이제
우선 마음을 진정하려 이제 그 연인 나연씨를 만나서 이 같은 음. 사실을 이제 털어놓게 됐는데요. 음흠. 왜냐하면 나연실이 생각이 나겠죠. 이제 음. 자기가 친한 사람은 나연실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인생의 장난입니까? 고통은 대를 잇고요. 그죠? 고물가는 흐느낍니다. 야, 우리 여친인 상무님 지금 옛날 그 변사처럼 읽으신다. 좋습니다. 예. 그 여친인 그 예. 고물가의 이야기를 음. 이제 들은 나연실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절망스럽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죠? 이런 운명의 장난이죠. 네. 그죠?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아까 대답 안 하셨으니까 이제 소장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버지를 만나라 해야 되나? 그러게요. 아니면은 야, 저 뭐 나름대로 설득하려고 안 그럴까요? 뭐 아버지가 뭐 다 잘해보자고 하다가 뭐 그래 된 거지 뭐 처음부터 그랬겠냐 뭐 이러면서 네가 그 정오심을 풀어라 아버지 용서해라 뭐 이러면서 설득하려고 어설프게 나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너도 안 좋고 나도 힘들어 그러면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유동성도 그렇고 고물가도 그렇고요. 고금리도 쉽게 사라질 생각은 안 할 겁니다. 한이 깊었구나. 그럼요. 이런 것들은 쉽게 나타나지도 않지만 한번 나타나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게 이게 성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가 사실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트랜지토리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죠? 그 이번에 성명서에서 문구 바뀌었더만요. 바뀌었죠. 일시적인 요인으로 안 보고 인플레를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들에 요인들이라고.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 사실은 일시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그것이 맞을 것인가? 그것은 두고 봐야겠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도 예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보겠습니다. 다음에 네. 가볼게요. 네. 자, 이제는 이제 장이 바뀌었네요. 예. 이제 소설이 이제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서프라이즈가 나타납니다. 뭐냐? 그죠? 갑자기 쌍둥이 동생, 고물가의 쌍둥이 동생, 고금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의 아침 드라마 요소는 다 갖고 있네요. 약간 막장스럽고 어느 정도 또 예상도 되고. 이게 뭐 이렇게 해야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거를 내놓으면 한 부도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타난 쌍둥이 동생 고금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고물가와 고금리의 증오는 불같이 타오릅니다. 예. 나연실은 이제 현실의 벽을 근데 고금리는 그동안에 어디 있었어요? 고금리요. 예. 지금 나옵니다. 4번에 보시면은요. 지금 저희가 그 테이프를 앞으로 쭉 돌릴게요. 포워드 시켜서 보시면 4번을 보시면은 이제 고금리는 양녀로 보냈던 아픈 과거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하. 금방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나연실은 이제 현실의 벽을 실감해서 낙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빛의 계적인 위험 앞에. 네. 하지만 이내 냉수 한 그릇을 마시고요. 네. 정신을 차립니다. 네. 그래서 곧 유동성을 만나러 가라고. 예? 유동성을 만나라고? 연주기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 유동성을 우선 만나보라고. 엄마를 자기의 만나라고? 어머니를 만나보라고. 이제 고물가한테 네. 정신을 차리고 예. 따뜻하게 예. 그래도 여친한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예. 이 찾아온 나연실 앞에서 유동성은 깜짝 놀랄 비밀을 털어놓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 너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어. 그 이름은 고금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금리. 예.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물가는 금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 고물가는 고금리죠. 쌍둥이 맞죠? 그렇죠. 참. 그죠. 예. 참 유동성이 어린 시절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고금리의 성장 배경, 그 어려웠던 과거가 참 유동성이 어려웠던 시절에 둘을 함께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고금리를
양녀로 보내야만 했다. 아픈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자기가 못 키운 거예요. 눈물 난다. 호적에만 올리고. 예. 그래서 혼자 거의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고물가보다도 고금리는 친아버지 연준이의 증오감이 훨씬 높은 상태로 자라났습니다. 아, 하다못해 고물가는 저것하고도 살기라도 했지. 고금리는 엄마하고도 떨어졌어야 돼. 네. 그래서 진짜 악바치네. 네. 그러니까요. 고금리는 약간의 연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마저도 없는 고금리입니다. 하하. 그죠? 네. 그렇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그다음에 유동성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블러드, 피로 맺은 그 인연이죠. 네. 가족입니다. 한 예. 가족이에요. 패밀리입니다. 자, 이렇게 고물가와 고금리는 유동성과 한 손에는 물가, 한 손에는 금리, 손을 잡고 생부 연준이 앞에 나타나 서게 됩니다. 하. 연준이 무섭겠죠? 야, 이야. 섬찟하겠다. 그죠? 무섭겠죠. 섬찟하겠죠. 네.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참 이게 보면은 와 어떻게 할지 참 연준이 거의 지리겠는데요. 뭐 그러게요. 네. 근데 진짜. 그 기자회견을 음. 이제 4일 새벽에 제가 기자회견을 보니까 네. 파월 의장께서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더라고요. 탄탄히 준비했더만요, 이번에. 예, 예. 아주 그 자신감이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응책도 다 마련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고, 예. 예, 우리가 그 비하인드 커브 지금 뒤처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고물가와 고금리가 앞에 떡하니 무섭게 이렇게 나타난다면 감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반을 진짜로 향해서 치닫습니다. 소설은. 예, 갑니다. 갑니다. 근데 저기 상무님, 네. 이거 초고인데 네. 나중에 탈고하시기 전에 예. 우리 지금 채팅방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소설에 등장인물 중에 저성장이 없대요. 저성장이요? 아, 저성장도 나중에 넣을게요. 저성장이라는 인물도 한번 넣어 보셔야겠다. 네. 탈고하시기 전에. 이게 그래서 단편 소설의 요약입니다. 이게 좀 길게 하면 등장인물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죄송합니다. 이게 좀 짧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장 드라마 같이 아주 그냥 그냥 굵직굵직한 이벤트만 이렇게 그러네요. 해가지고 예. 저성장 아주 좋습니다. 그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인사이트가 딱 떠오르시죠? 나중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 뭐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각색을 하고 편집을 예. 해서 그 좀 팔릴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사주셔야 돼요. 고금리가 시집 가면 남편이 저성장이야. 야, 진짜 대박이다. 예. 너무 웃기네요. 예. 잘 계속- 새겨 듣겠습니다. 예, 계속 가시죠. 예. 네. 자, 이제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그죠? 네. 자, 제목을 보십시오. 연준이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출현에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그죠? 연준이는 갑자기 나타난 고물가와 고금리의 출현에 주춤하면서 놀랍니다. 누가 안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헉 쉽죠, 뭐. 그죠? 예. 그렇지만 그 사실 이거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그냥 패러디입니다. 예. 절대로 뭐 저 여기다 넣어서 뭐 저분 아니야 뭐 이런 그런 행여나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제가 디스클레이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전혀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 연준이는 애써 태어난 척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리고 온화한 목소리로 두 딸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래. 요즘 제롬 파월 표정 떠올리면 되겠네. 그죠? 네. 왔니? 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왔니?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그죠? 그렇지만 그 중저음에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들림을 느끼겠죠. 두 약간 딸은. 눈빛도 흔들리겠죠? 그죠? 네네네.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두 딸은. 고물가와 고금리는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그죠?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겠죠.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지금도 연준, 페즈도
파월이랑도 마음이 편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 유동성 고물가 때문에 고금리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예, 고물가 고금리는 이제 연준이와 달리 인정사정 봐주시 않고 아까 말씀드린 달려들고 있어요. 그죠? 쿵쾅쿵쾅 그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트 이제 그 박동수가 막 오릅니다. 심장 연준이를- 박동이 하이퍼 인플레이티드. 그죠. 연준이를 꼼짝없이 압박하고 있죠. 네. 코어 PC 박동수가 1분에 3.6%를 막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네, 그죠. 네. 이 연준이는 무릎을 꿇고 빌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나 좀 봐줘라. 그만하면 되지 않았겠니? 그냥 가주면 안 되겠니? 아하. 그냥 갈까요? 안 갑니다. 고물가 고금리 두 딸이 가겠습니까? 멀리 들립니다. 당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멀리 들려요. 뭐가 들릴까요? 어림없어. 대가를 치러야지. 무섭습니다. 그죠? 네. 둘은 매정하게 걷어차는 거죠, 생부를. 네. 네. 자, 이제 진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자, 과거는 묻지 마세요입니다. 고배당에 버림받은 유동성은 드디어 강물에 몸을 던지고 아쉽습니다. 아하. 네, 여러분들 시청자들 이제 울지 마세요 여기에 그 아. 예, 티슈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예. 티슈 하나 준비. 자, 이런 와중에 유동성이 연인 고배당은 경기 둔화 그리고 증시 하락으로 배당 수익이 줄어들어요. 아이고. 어렵죠. 이 그 고배당이 아까 뭐 예를 들면 편한 수익을 추구하고요. 예. 그렇다고 뭐 고배당이 인간적으로 아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좀 편한 걸 뭐 좋아하고 하지만 약간 아까 뭐 뭐 한량기가 있고만. 예, 그렇지만 뭐 아까 그 고물가 고금리를 이렇게 호적에 올려도 좋고요. 착한 짓도 합니다.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유동성에 이제 빌어먹던 이 고배당이 예. 나쁜 짓을 해요. 유동성이 필요 없게 되니까 어허. 헌신짝처럼 버려요. 헌 핸드폰 케이스 같이 이렇게 버립니다. 야. 예. 예. 쓰레기통에도 안 버리더만요. 그냥 방바닥 저구석에 그냥 핸드폰 케이스를 확 버리더라고요. 애들 보니까. 그죠. 슬프죠. 슬프다죠. 이제 DJ DOC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슬프다. 이제 슬픔에 이제 복받친 예. 이제 자, 그 유동성 두 딸 고물가 고금리의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유언. 사람이 얼마나 슬프면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될까요? 무섭습니다. 네. 짠하죠. 이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같은 이 강물에 몸을 던져요. 어떤 강물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강물이래요. 몸을 던집니다. 이제 목숨을 끊게 되고요. 좀 이게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약간 새드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비극은 아니에요. 희극 중에 비극이 있고요. 비극 중에 희극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유언은 이랬습니다. 유언은 너무 웃기면 슬프고. 그럼요. 너무 슬프도 웃음이 나죠. 우리 네. 사랑하는 고물가 고금리야. 내가 연준이를 언젠가는 용서할 것으로 안다. 믿는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니? 그죠? 과거는 묻지 말아라. 그죠?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은 잡힌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트랜지토리가 일시적이라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가 문제입니다. 네. 트랜지토리 일시적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죠? 네. 고물가 고금리가 연준이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게 3개월이면 연준이는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겠을 거예요. 전과 같이. 3년이면은 머리 빠지고 심지어 이빨도 빠지고 다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요.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죠? 연준이는 병원에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러한 유언에도 이제 그 두 딸은 이 유동성을 그리워한 나머지 연준이를 그 뒤로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지내요. 예. 아버지를 생부를 용서를 못하는 거죠. 고물가와 고금리가 연준이와 아메리카 은행을 용서한 거는 그 후로 오랜만이에요.
5년 정도는 걸렸구나. 예, 유동성이 죽은 지 5년이 지나서야 돼서야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죠? 예. 예,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이거죠.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예.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 서양의 영화에도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영화 있으시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죠? 이제 끝에 그 보시면은 그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스칼렛 오하라가 네, 맞아요. 그 장면 그러죠. 참 예. 멋있죠. 예. 참 옛날에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화긴 하지만 예. 그 영화에 클락 케이블과 비비안 리가 너무 예. 멋있더라고요. 예.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고 새로운 태양이 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 씬으로 갈게요. 그로부터 5년 후입니다. 5년 후. 예. 우리의 미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존 코너 같은 그런 존재가 터미네이터 같은 존 코너와 같은 우리의 미래. 이 미래가 등장을 합니다. 오. 자, 세월이 지나서 고물가 고금리의 하이퍼 인플레이티드 된 심박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죠?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는 상태죠. 예. 이제는 연준이를 발에 앞에 두고도 크게 심박수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무뎌졌죠, 이제.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이제 고금리의 새로운 연인 이미래의 역할이 결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고금리의 연인 이미래. 예. 오케이. 네. 고금리 맨 앞장에서 등장인물 말씀드릴 때 그때 그 노란색 사랑의 표시 하트 이미래 옆에 고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죠? 예. 예. 그리고 내 마음을 갖고 싶다면 내 아픔도 가져야 해요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래는 고금리의 이런 급한 성격과는 달리 좀 몽환적이고요. 무엇을 잘 결정 못하는 그런 결정 장애자이기도 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걸 갖다 모든 걸 자기가 헤쳐 나가는. 그렇지만 이러한 우유부단한 측면이 오히려 네. 고금리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보면서. 그것은 깨달음. 무엇이냐? 네. 여기 써 있습니다. 신부를 용서하는 것이 신부 연준이 과거의 소산인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하. 네. 애잔하죠. 애잔하죠. 애잔합니다. 예. 네. 예. 마침내 고물가와 고금리는 유동성의 5년 기일날에 연준인을 만나 용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당분간 만날 일이 없다고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아하.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고물가와 고금리는 지나가요. 고물가와 고금리는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발자국은 남아 있어요. 그죠? 네. 그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나갔다는 흔적은 고스란히 다 연준이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 군데 산재에 있을 겁니다. 기억에도. 이 스카로 남죠. 그럼요. 예.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을 지울 수는 없어요. 고물가와 고금리는 떠나가도 그 자국과 흔적을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물가와 고금리가 아버지한테 주었던 그 영향, 아픔, 고통은 고스란히 연준이의 체력 저하로 연결이 될 거예요. 많이 늙겠죠. 그리고 또 동네방네 소문은 또 다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숨겨둔 딸이 있었대. 아휴, 엄청 힘들겠죠. 네. 삶이 예전과 똑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죠? 예. 아메리카 은행에서의 역할도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고배당도 이제 증시가 살아나면서 5년 뒤에 유동성이 기일날에 같이 참여하게 돼요. 네. 아, 그죠? 야, 그나마 한번 웃게 해주는구나. 아, 야, 그럼요. 이 짠한 드라마에서. 예.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비극 안에 희극이 있고요. 희극 안에 비극이 있습니다. 네. 예, 비극만 있는 비극도 없고요. 희극만 있는 네, 예. 희극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웃음과 슬픔은 교차하는 거고 공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단편 소설을 이렇게 한번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동안 그 어려운 말하고 이렇게 예. 그 그래프로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은 아픔을 드린 건 사실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려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 국제금융, 그렇죠? 국제금융, 국제금리, 국제 정세로 인한 외환시장의 변동 이런 것들은 모든 거를 알아야지만 사실 끝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네. 국내 금융시장이 거기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없이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자료를 계속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걸로 제가 사죄하는 의미에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무님, 예. 지금 저는 지금 뭐 상무님 얘기에 푹 몰입돼서 듣기도 하고 채팅방도 보는데 채팅방이 지금 잠잠해요. 잠잠한 게 그만큼 지금 상무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집중들 하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놀라운 거는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전달이 되는데 이 놀라운 게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이 예를 들어서 FOMC 날짜 알고 점도표도 알고, 예? 그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은 고용지표 나오고 이런 거 아는 데가 그렇게 많겠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그 대단한 거예요. 예, 한국이. 소비자, 투자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거죠. 네, 예. 아시아에서 저희 나라 그 투자자들만큼 액티브한 투자자들이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개인 주식, 개인 채권, 개인 대체 투자가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는 아시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잠깐 이제 또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그 2부에는 이제 금융 지표를 이제 볼게요. 네. 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프는 금융의 얼굴입니다. 사람도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듯이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가 자동적으로 돼요. 제가 상당히 또 직관적으로 다가오죠. 그럼요. 그래프나 차트가. 네네. 네. 특히나 저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렇게 설명이라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저도 맨날 그 아는 게 없어갖고 차트. 아닙니다. 차트 갖고 방송 때웁니다. 소장님은 다르시죠. 자, 여기서 그 차트를 이제 간단하게 편하게 보시면 돼요. 뭐 해주더 커피나 이런 것들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편하게 이제 이제 잠을 못 주무시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지 마시고 따뜻한 차, 뭐 일무차 같은 거 한 잔 갖다 놓으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처음 그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비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편하게 이제 요것들을 갖다가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놨어요. 요 기회에 이렇게 네.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2019년 12월입니다. 코로나가 나타나기 직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1.75%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1.25%입니다. 파란색 보시지 않습니까? 네. 절벽이 나타났네요. 예. 예. 그것도 그거지만 상무님 새삼스럽게 이 차트를 보니까 미국보다는 신흥국이라고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낮은 적이 있었네요. 그럼요. 몇 번이나 있었죠. 특히나 그 2019년 전에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그 미국 금리는 상승을 하고 2017년 18년도에 상승을 해서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코로나가 다시 나타난 거죠.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 와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한미 금리 역전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학 금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그 우려도 있었지만 네. 크게 우리나라한테 악영향을 끼친 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은행은 이번에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0.25%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려서 이제 0.5%에서 이제 0.75%를 올렸습니다. 네.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아까 제가 그 소설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왔던 점도표는 모두 2023년 FY23년도에 금리를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고 예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점도표를 본다면. 네. 근데 이번에 테이퍼링 그리고 그 여러 기관들의 전망에 따른 거의 기관들이 대다수의 기관들이
2022년으로 이제 옮겨져 왔어요. 내년에는 한다 이거죠. 그죠? 연준도. 저희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려 왔잖아요. 네. 이거 2023년으로 온다. 그죠? 예.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리만 금융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리만 금융 위기 역사를 잇는 공부는 없어요. 그죠? 네.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면 역사는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점과 동질점을 잘 분석하고 봐서 앞으로 예측을 해야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예측이 되는 거죠. 네. 리만 사태와 리만 금융위기와 저희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사태하고 두 가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만 사태 때하고 이번 코로나는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만 금융위기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서프라임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는 모기지에서? 신용입니다. 신용. 신용위기에서 촉발이 됐어요. 네. 코로나19, 신용에서 촉발되지 않았습니다. 음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규분포 제 이름 밖에 있습니다. 그죠? 저도 예측을 못해요. 정규분포 밖에 있는 비체계적인 위험이죠. unexpected risk에서 쿵 얻어맞았어요. 네. 이건 인재가 아니에요. 그죠? 인재가 아니죠. 예. 그러면 상무님 보시기에 리만은 인재에 가깝습니다. 리만은 그 정규 분포에서 적어도 뭐 3시그마, 4시그마 이런 끝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되던 리스크 이것은 신용위기를 인간이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거죠. 예. 네, 네. 예.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였지. 예. 그런 거죠. 네. 예. 레버리지 여러 가지 신용이 급격하게 쌓이면서 예. 그것이 신용이 낮은데 집중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시간 폭탄 같이 이렇게 나타난 게 된 겁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신용에서 불거진 리만, 신용이 아니라 그냥 비체계적 위협에서 나타난 코로나입니다. 네. 그렇지만 결론은 두 개가 바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신용 문제로 불거진 리만 금융 위기는 간단해요.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쉽습니다. 어떻게 끊느냐? 신용이 부족해진 가계와 기업들의 신용을 공유해줘요. 카드사의 신용을 더 줘라. 연장해줘라. 올려줘라. 이 기업의 라인을 더 줘라. 신용 한도를 공유해줘라. 망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되겠죠. 예. 신용이 부족했으니까. 자, 코로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신용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억하시죠? 기업들한테 회사채를 다 사줬습니다. 그랬죠. 역사상 처음입니다. 연준이 회사채를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심지어 역사상 처음으로 정크본드까지 사줬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파월 의장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저 같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파월은 또 회사채 투자도 했어요. 네. 네. 이것은 월가와 친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네. 유튜브 채널이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죠? 그래서 도덕성 시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물고 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의 인준이 늦어지지만 연준의 그 인준을 늦추는 거는 파월한테 좋은 거긴 합니다. 다시 아까 논점으로 돌아가서 신용에서 불거진 리만 사태, 그죠? 신용이 아닌 위기에서 촉발한 코로나19. 하지만 계속해서 신용을 공유해 줬죠, 기업들한테. 네. 그죠? 일정 수준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 갚아도 된다 하면서 모든 렌트,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실비 전부 다 변제를 해줬습니다. 중앙은행이 아닌 여타 민간은행이 거기에 대한 미리 지급을 해주면 중앙은행인 페드는 연방준비위원회는 이것을 보증을 해줍니다. 갚아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타 은행들이 안 해줄 은행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즈니스가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 해줬습니다. 은행들은 정 안 되면 연준한테 받으면 되니까. 예. 지금 모기지 사태와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그런 신용이 많이 나간 거예요. 제가 그 신용을 받아 쓰고 있다면 저는 안 갚겠습니다. 제가 꼭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네. 그런 구도라면.
그렇죠. 사실은 이걸 갖다가 솔직해집시다 우리. 네. 지금 학자금 우리나라에서도 대출 받아서 졸업하고 최대한 안 갖고 버텨보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다 언제 학자금 다 그냥 탕감해 주려고 또 어느 정치인이 들고 나올지.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뿐만이 네. 아니라 모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이것을 갚겠습니까? 안 갚죠. 안 갚습니다. 꼭 나빠서가 아니라 네. 사람이라면 안 갚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네. 갚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음. 이것을 탕감해 주기를 원할 거고요. 그죠? 네. 어차피 대선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PPP, FFF 이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안 갚아도 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갚아요. 네. 그러니까 안 갚아도 돼요. 아예. 이거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준 거예요. 신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가게도 다 살려줬지 않습니까? 살려줬죠. 기업들한테도 너가 얘를 해고하지 않으면 그게 반드시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했죠. 네. 해고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모든 것을 무상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신용이 많이 불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용 문제에서 시작한 리만 사태는 신용 문제에서 귀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해결되면서 그죠? 네. 그렇지만 신용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태는 신용 문제가 앞으로 크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서막에 써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교차됐죠? 네. 결론은. 네. 두 번째는 리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리만 때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게 넘겨드리면서 볼게요. 뭐냐면 이게 두 번째 그래프. 그래프가 네. 제가 물가 상승률을 4번 그래프가 있어요. 4번 그래프. 네, 4번 그래프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4번 그래프, 5번 그래프. 이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5년간만 제가 물가 최근 상승률 5년간. 네. 그다음에 제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고물가 씨가 유동성 씨가 그 태어난 고물가 씨가 태어난 그 20년 전으로 가야죠, 이제. 그죠? 자, 가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사각형 안을 보시면 하얀색은 우리나라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요. 네. 파란색은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입니다. 네. 예. 파란색 많이 낮죠. 예. 지금 보시면 지금 PCE가 코어 PC입니다. 이게. 코아. 예, 네. 코어 PC입니다. 그렇길래, 에너지와 농산물을 제외한 수치를 코어 PC라고 해요. 네. 예. 이것을 합한 숫자를 헤드라인 그죠? 네. 헤드라인 PC라고 해서 모든 거를 합한 총 PC라고 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약간 4.3%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코어 PC만을 보자면 2%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리만 금융 사태 때 보다시피. 그죠? 네. 예.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면 살짝 마이너스로 친 적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타나지만 그래서 디플레를 걱정했던 거고. 예. 네. 이 네. 아픈 과거를 갖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과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 여러 사례를 들면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거고요. 파월 의장이.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지금 학의 머리처럼 확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마귀처럼 올라와 있죠. 종이학 같네요. 종이학. 종이학 같습니다. 파란색은 진짜. 네. 예, 좋은 표현이십니다. 종이학 같이 올라와 있죠. 네. 저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저게 과연 일시적일까? 그죠. 소설 연준이에서 네. 고물가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네네네. 네. 고물가가 그렇죠. 찾아왔네요. 찾아왔습니다. 놀라겠죠. 네. 이번에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이 그래프예요. 예. 네. 간단하게 설명이 이해되시겠죠? 네. 예. 그러면은 리먼 금융위기와 차별 제가 써놨지만 인플레 없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은 필연적이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같이 쌍둥이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고물가와 고금리는 쌍둥이가 아닐 수가 없다. 예.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금 테이퍼링만으로 유동성이 낳은 고물가 고금리를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필연적으로 와야지만 고금리와 고금리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것도 일시적으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장담을. 네. 왜냐하면 처음 당해보는 거죠. 연준이가 이런 걸 자주 당하겠습니까? 처음 당해보는 일이죠. 그게 예를 들면 파월 의장이든 누구든 소장님이 저건 모릅니다. 처음 당해보는 가지 않은 길을 가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가오면 어떻게 끌지 점잖하게 아까 애써 냉정한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할까 밤잠을 못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여러 가지 레포를 이용하든가 그렇죠? 레포는 상당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금리가 나타나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라고 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아까 시청자분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성장이라는 그런 까메오가 하나 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편이 되지 않고 그건 장편이 되겠죠. 이제 네. 그 뒤를 써야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단편으로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예. 지금 상무님 우리 채팅방에 골방아지님이 아주 또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미국, 영국, 호주가 짰다니까는 태어난 척한다. 굉장히 지금 많은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지금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까지 다 체크하고 계신 분인데.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 호주 그 타깃 문제도 아마 다 깨고 계시겠네요. 그런 것들을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보신다면 얼마나 중앙은행 리스크가 제가 저번 시간에 중앙은행 리스크를 박스로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중앙은행 리스크가 이제 말이 요새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주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미리 네.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요. 저희한테도 많이 힘이 됩니다. 예. 그렇죠. 다음에 돌아가 가지고요. 네. 다시 이제 아까 마저 끝내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네, 해서 지금 네. 시간이 10시 6분이고 아, 빨리- 이제 미국장 곧 열리는데 아, 지금 빨리 뭐 난파하면 좋게 나왔습니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주가 지수가 네. 좀 이제 괴리가 좀 있죠 지금 그렇죠. 현재. 최근 예. 최근 2개월은 보기 싫죠. 그죠. 예, 예. 그죠. 근데 환율 진짜 궁금해요. 환율이요. 예. 아니 뭐 9월 경상수지도 나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숫자로는 이해 안 되는 환율입니다. 수급으로는.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이제 너무 많이 갑자기 뛰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밀린 경향이 있는데 항상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제가 여쭤보셨잖아요. 1200 얼마까지 갈 거냐. 제가 모른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추세는 강하다. 추세는 강하다. 예. 지금도 여기 제가 썼잖아요. 추세는 강합니다. 네. 1200 상승 여력이 있어요. 한 번 더 간다 말씀이죠. 갈 수 그렇게 있다는 갈 수 거죠. 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은 항상 있어요, 지금. 네. 제가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도 사실 어떤 펀더멘털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때까지의 스토리 역사와 그다음에 지금의 지표들을 저번 시간,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런 와중에서 통화 가치가 변화가 되고 있고 달러는 거기에 주축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가치가 그죠? 네. 가치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뭐 자산 있어서 달러 가치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군에 있어서 가치의 변화 이런 게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데 그걸 한번 가서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다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세 모멘텀이 그래서 상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1250으로 갈지 1200 못 갈지 하나는 있어요. 1200 가까이 가면 저희 나라 한국은행이라든가 기획재정부도 이제 환율의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상승폭. 예, 상승폭은 그렇지만 상승 속도는
빨리 좀 제어하고 싶은 게 어느 위정자들이나 이렇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시장에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맞습니다. 있고. 이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상승을 하게 되면 불안 요소를 작용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그거는 어느 디서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그 기본에 저희가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뀌게 되면은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예. 그리고 제가 틀리면 틀린 대로 왜 그랬는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이 늘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 다 봤으니까 예. 지금 국채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채금리 예. 이것만 하면 사실은 굉장히 뭐 이것만 해도 막 시간 넘게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솔직한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채권 시장이 요새 많이 패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됐느냐? 지난 여름에 기준금리가 여름까지 8월 이전에 0.5%였죠. 그죠? 예. 예. 기준금리가 시장에서는 한 3번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3번 정도 올린다고 보면 0.75%예요. 미국이 아니 우리나라가 0.25%를 세 번 올린다고 하면 0.75%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상이. 그러면 1.5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5가 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여름 7, 8월까지는 그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때 당시 0.5%에서 0.75%를 합하면 1.25%가 돼요. 네. 그래서 적게는 1.25%까지 올리겠구나. 내년 중반 정도까지 후반까지 이렇게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많더라도 한 4번 하지 않을까? 뭐 올해 한두 번, 내년에 한두 번.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는 부담스러워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과거같이. 네. 그래서 많이 올리더라도 아까 뭐 적게 올리면 1.25%까지 가겠다. 많이 올리면 기준금리가 1.5% 내년 한 중반까지 가겠구나. 하반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국채를 생각한다면 국채는 이제 또 기간 프리미엄을 얹어야 되잖아요. 아까 기준금리에. 턴 프리미엄. 예. 네, 네. 기간 프리미엄이 예를 들면 3년짜리를 생각해서 본다면 3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25bp 정도 한 0.25% 정도 기준금리에 이렇게 얹어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1.25에서 1.5% 정도 기준금리가 된다고 봤을 때 내년에 그러면은 3년 국채 금리는 한 0.25% 정도 얹어서 1.5에서 1.75% 정도의 거래가 될 거구나. 많아도 뭐 높아도 1.75 이상은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8%는 맥스로 보면 되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바뀐 거죠. 8월 이후에 금통위 이후에 BOK 한국은행의 입장 변화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뒤에 잠깐만 제가 이따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그것 때문에 3번이 아니라 4번이 아니라 5번, 6번이라도 인상될 것을 이제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냉각이 된 거고요. 특히나 3년 이내에 이렇게 단기물 시장이 예상보다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기물과 단기물의 스프레드가 같이 올라가지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플래트닝 현상이라고 하는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이제 스팟 시장이라고 하죠. 현물 시장. 네. 현물 시장이랑 수합 시장이라고 하죠. 장기물 수합 시장이 조금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좀 똑같이 가진 않아요. 예전 같이는 가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스왑 베이시스가 있잖아요. 네. 스왑 베이시스는 이제 현물이 아닌 현물을 이탈을 해서 장기물로 가게 되는 스왑 베이시스라는 게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이걸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스왑 베이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프리미엄이다. 왜냐하면은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스왑 베이시스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것들이 축소 그 폭이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축소폭이 굉장히 작아졌거든요. 축소폭이 작아졌다.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좀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한국의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선진형으로 좀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네. 어차피 많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것만 보고해드리고 끝낼게요.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입니다. 예.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1,765조 원이에요. 그죠? 네. 예. 예. 전년 동기 대비 한 9.5% 150조 정도 증가했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계 부채 비율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이제 180, 160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이 처분 가능 소득에 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171% 정도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에 빨간색 보시면.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1.705 네, 그죠. 부채가.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오른쪽 Y축은 내 금융자산 대비 부채가 저 정도다. 예, 재밌죠. 그러네요. 예. 지금 그래서 살짝 금융 부채의 비율은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우려할 수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행이 그 발빠르게 말씀, 저 그래프는 어느 정도 직관이 옵니다, 상무님. 그죠. 그만큼 집값하고 주식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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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확합니다. 빚내서 투자를 했는데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했는데 지금은 그 빚낸 거 이상으로 확 올라 있는 상태니까 저 오히려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줄어든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근데 그 저게 그래프가- 만약에 네. 주가 빠지고 부동산 빠지면은 저 그래프는 갑자기 치솟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가 요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가계 소득 비율이에요. PIR 이거는 이제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전국 그다음에 서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전국보다는 서울이 월등히 이렇게 높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 임대료 비율 요것도 지금 이렇게 서울이 두 개 네. 공이 이렇게 높게 나와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옆에 PIR이고요. 네. 이 두 번째 PIR 수치를 보시면은 예. 이제 19년도 1사분기 대비 올해 1사분기가 17.4% 이렇게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요것을 쉽게 생각하려면 뭐냐면 20배 거의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일반 서민이 자기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 박스 같은 이 아파트에서 한 푼도 안 쓰고 20년 자기 월급을 저금을 네, 해야 예. 자기가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높죠. 네. 네. 좀 슬픈 수치기도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부동산 시점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조금 많이 늦어서 불금이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셔야 돼요.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만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금값과 주가 지수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이 금값이고 예. 하얀색은 다우지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저는 뭐냐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요 그래프 하나에 담았어요, 사실은.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 증시 둔화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예.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금리가 4% 5% 오를 수도 있어요. 네.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2% 3%만 되면 네. 또 그것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예,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 주식 시장이 상승 기조가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락세 전환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대폭락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예,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시사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시장 금리 상승은 필연적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고금리와 고물가는 쌍둥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동성은 두 자녀인 고물가, 고금리의 피부치예요. 예. 항상 같이 따른다는 거예요. 음흠. 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이 가고 시간이 저거 보십시오. 가면 고물가 고금리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요. 하지만 여기는 시간이 걸린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가 이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어느 정도 자산에도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 그래프는. 그렇죠. 네. 네.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2,500까지 떨어진다는 게 대폭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코스피가 2,500 간다고 해서 네, 대폭락은 아니죠. 그죠?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저기 써놓은 바와 같이 선별적인 투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별로 이렇게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일부 성장주는 오히려 투자가 몰릴 수도 있어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미? 그런 현상이 심화될 겁니다. 심화된다. 예, 그리고 그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선별적으로 그리고 장기로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모으셔서 위험을 분산하시면서 적절히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길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오늘 상무님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고, 별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미조은행의 우리 변정규 상무님이 이 그야말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 1시간 20분 가까운 이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하실 뭐 딱딱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이해되시는 대로 전망되시는 대로 회사에서 자금실의 상무님으로서 또 그렇게 투자 전략을 짜서 돈 많이 버시고 보너스 많이 받으시고 연봉 올라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오신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대접도 못 해드리는 이 연합인포맥스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별 말씀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네. 저는요 사실은 아까 소설에서 연준이보다는 고배당이 부럽습니다. 고배당이 부럽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하루하루가 달라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FMC 당일날은 테이퍼링 속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국채 수익률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러도 약세로 가야 되고. 그런데 당일날은 오히려 국채 오르고 수익률 오르고 달러가 또 강해지더니 어제는 또 확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죠. 100% 공감입니다.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 이게 어느 쪽을 향해 가느냐를 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백투 더 베이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하루 한 달 보시지 말고 어느 정도 텀을 두시고 기조를 보셔야지 가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데이 트레이딩을 할 게 아니면 네. 그것을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기조를 파악하셨으면은 공부를 하셨으면 거기대로 밀어붙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상무님. 제가 조만간에 한번 상무님 사무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한번 대접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우리 끝까지 또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오늘 또 채팅방을 통해서도 많은 또 인사이트를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곧 미국 장이 열리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장 빨리 정말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일 두려운 거는 이 늪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또 질척거리는 박스권 장세가 길어질까 봐가 제일 걱정스럽긴 합니다. 오늘 우리 변정규 상무님의 이 참 소설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죠? 시나리오도 아니고 대본도 아니고 희곡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정말 한 두 번만 더 들어보시죠. 정말 대단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무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